안녕하세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든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마련이고, 때로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힘들 때 제게도 누군가 똑같이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상대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아주 힘들고 지쳤던 지난 한 해, 제가 우연히 베풀었던 작은 선행이 놀라운 기적으로 돌아와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조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아내와는 맞선을 통해 만났는데 지금까지도 아주 잘 살고 있죠. 저희 사이엔 아주 장난기 넘치고 활달한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덕분에 아내가 애들 어릴 때 참 고생이 많았어요. 하루 종일 놀고도 돌아서면 심심하다며 사고를 치는 게 사내 애들이라 아내는 늘 파김치가 되곤 했죠. 아버지 어머니께선 본래 농사를 짓는 동생과 함께 지방에 사셨는데 둘째가 유치원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말년에 애들 재롱도 보고 육아도 도와주겠다고 하시면서요. 사내 애들이라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돌봐주시기엔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셔서 손주 사랑이 극진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선 저와 제 동생이 어릴 때 하루 종일 업고 다니실 정도였죠. 덕분에 어릴 때의 일들을 떠올려 보면 아직도 저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그 너르고 따뜻한 등이 먼저 생각납니다. 그때 아버지의 등에 엎여보는 풍경은 얼마나 멋있었는지, 아직 작았던 제가 평소 볼 수 없었던 세상이 한눈에 보이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걸 너무나 좋아했었죠. 어머니께선 애 버릇 나빠진다며 종종 아버지를 타박하셨지만 아버지께선 늘 웃어 넘기곤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리 사랑이라고 할아버지께서도 아빠를 이렇게 자주 업어주셨단다. 살아생전 너 아직 갓난쟁이일 땐 너도 참 많이 업어주셨고, 그러니까 아빠도 우리 광호가 나중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나오면 그땐 아빠도 할아버지처럼 광호 아들 딸들도 많이 업어줄게.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야. 나중에 커서 아빠가 날 정말 사랑하셨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추억 같은 거지. 다행히 아내 역시 워낙 무던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두 분과 성격이 참 잘 맞았습니다. 시집이 가까우면 싫어하는 분들도 많다는데 성격 좋은 아내 덕에 모두가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저도 나름 열심히 아내를 돕긴 했지만 당시엔 일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제가 맡은 직무가 의료기기의 홍보 마케팅이다 보니 병원도 많이 돌아다녀야 했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했거든요. 지금이야 다양한 홍보 방법이 있겠지만 그땐 참 많이 달랐습니다. 홍보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을 만나야 했고, 그럼 자연스럽게 식사나 술자리가 많아지니 밤늦게 귀가하는 게 일상 다반사였죠. 아무튼 그래서 그때는 덕분에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본래 부모님이란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게 되는 그런 든든한 존재. 근데 하루는 아내가 안 그러던 사람이 자꾸만 계속 전화를 해대는 겁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외근을 다녀온 참이라 아내의 그런 전화가 귀찮고 짜증스러웠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야기하려고 전화를 몇 번 넘겼는데 그게 어머니에게서까지 전화가 오더군요. 그 순간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집에 일이 생겼구나, 그런 예감이 든 거죠. 아이고 광호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아이고 광호야, 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이 양반 갑자기 쓰러져선 광호야, 네 아버지 어떡하니? 빨리 집으로 와. 구급차 불렀는데 차가 막히는지 여지고 오질 않어. 전화 받자마자 울부짖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곧장 차를 몰아 어머니께 향했습니다. 마침 집에 다 온 참이라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았죠. 그렇게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부술 듯이 밀어 제끼고 뛰어들어가니 거실에 아버지께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쓰러진 아버지 양 앞으로 어머니와 아내가 아버지의 팔과 다리를 미친 듯이 주무르며 울고 있었고요. 저는 아버지를 부르며 깨우려고 시도했지만 의식이 없으셨어요. 꼬집고 때리고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미동조차 없으셨죠. 쓰러지기 직전에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고 하셨다는데 순간 머릿속에 뇌출혈이란 단어가 스쳤습니다. 아버지께선 고혈압이 있으셨기에 특히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저는 아내에게서 핸드폰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병력을 말하며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답니다. 어지럽다고 하시면서 그러시다가 의식을 잃으셨고요. 선생님, 이거 뇌출혈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 고혈압이 있으세요. 선생님, 지금 퇴근 시간이라 구급차가 늦는 것 같은데 응급처치라도 좀 알려주세요. 침착하라며 저를 진정시키는 상담사의 목소리에도 도저히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의료기기 회사에도 다닌다는 놈이 이런 응급대처법도 모른다는 게 제 자신이 어찌나 한심하던지.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성은 있다며 몇 가지 조치를 알려주더군요. 저는 상담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를 바르게 눕히고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인공호흡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상담사의 말에 다시 한번 참담한 기분을 느꼈죠. 다행히 구급차가 근처에 있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는지 잠시 후 구조대가 도착해 아버지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고요. 의사는 뇌동맥류 파열이 의심된다고 상태가 위중하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며 서성이는데 어찌나 마음이 타들어가던지 정말 그때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일 수 있다 생각하니 제가 아버지께 잘한 일보다 못한 일들이 먼저 떠올랐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기어코 저희 가족에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셨고 저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병명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뇌 공간 안에 혈액이 차면서 뇌관이 짓눌린 게 원인이었어요. 아마 어제부터 머리가 아프셨을 거라고 안타깝지만 골든타임을 놓쳤다고요. 저는 저를 붙잡고 오열하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 역시 반쯤 정신을 놓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애타게 아버지를 부르며 목 놓아 울었고요. 아이고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어제까지도 괜찮던 사람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떠나. 나 혼자 앞으로 어떡하라고. 인사 한마디 못 놔두고 이렇게 갑자기 그 멀쩡하던 사람이. 광호야, 네 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하니. 네 아버지 이제 말년에 나랑 좋은 세월 보내며 애들 재롱이나 보자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네 아버지 어떡하니 광호야. 너무 황망한 일이라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내도 저도 아이들도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죠. 이 소식을 들은 동생이 곧바로 차를 몰아와 새벽에 병원에 도착했고 그렇게 장례 절차 밟기까지 저 역시 넋이 나가 있었어요. 정말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이게 꿈인지. 제가 집에 도착해 제대로 응급처치를 그랬다면 상황이 지금과 다르지 않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더군요. 어머니께선 제 탓이 아니라고 인명은 제천이라며 되려 토닥여 주시는데 그냥 자꾸만 제 자신에게 화가 나고 스스로가 한심했죠. 광호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너 이러면 아버지 죽어서도 편히 눈 못 감아. 그러니까 가시는 길이라도 편히 가시라고. 우리 아버지 이제 보내드리자. 네 아버지 명줄이 그거밖에 안 된 거야. 그냥 하늘이 그렇게 정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께서 너를 얼마나 이뻐하셨는데 너 이러면 아버지도 편히 눈 못 감아 이놈아. 무슨 정신으로 장례식을 치렀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겨우 발인을 끝내고 유품을 정리하고 시간은 참 빠르게도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도 조금씩 정신을 차려나갔고요. 그동안 장례가 다 끝나고 저와 제 아내는 혼자가 되신 어머니를 모시기로 하고 두 분이 사시던 집을 처분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신다는 게 힘들 법도 한데 아내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제가 말하지 않았으면 자신이 이야기하려 했다고 말해주었죠. 어머님 걱정은 하지 마 여보. 내가 잘 모실게. 어머님 아버님께서 평소 내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당신 부모님이지만 이젠 내 부모님이기도 해. 아내는 어머님을 모시고 자주 함께 외출하고 소일거리를 찾아하는 등 극진히 모셨습니다. 요즘 TV에선 딸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제 아내는 그야말로 친어머니처럼 제 어머니를 대했어요. 어머니께서도 이런 며느리 없다며 친구분들께 자랑하실 만큼 두 사람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가끔은 제가 아니라 아내가 친자식이고 제가 사위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그래서인지 어머니께선 종종 도리어 저를 타박하셨고요. 넌 마누라 잘 어른 줄 알아 이놈아. 넌 정애 아니었으면 나한테 지금 밥도 못 얻어 먹을 판이야. 이래서 다들 딸이 좋다고 하나 봐. 아유, 네 아버지가 딸 하나 더 낳자고 할 땐 나을 걸 그랬지 뭐니. 사부인께서는 어쩜 이렇게 딸을 이쁘게 키우셨다니. 너 분수에 넘치는 결혼한 줄 알아야 돼 정말. 그렇게 아내가 어머니를 모시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사이 저는 평생 교육원을 통해 응급구조 양성 과정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비웃기도 했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런 저를 이해한다며 아내는 저를 묵묵히 지지해 주었고 어머니 역시 좋은 일이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진 않았지만 누군가 위급할 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력감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제 가족이라면 더더욱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았어요. 다행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덕에 저는 1년 만에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죄스러움도 조금이나마 씻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던 날 저는 혼자 맹세했어요.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결코 외면하거나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전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을 치유해 나갔고 모든 것이 다시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두 아들들은 여전히 개구쟁이의 사고뭉치였지만 건강하게 자랐고 어머니 역시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셨죠. 정말이지 지금 생각하면 이 모든 게 아내가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저도 저지만 특히 어머니께서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그런 어머니를 아내가 옆에서 많이 위로해드렸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10여 년이 흘렀을 때 어머니의 이상을 처음으로 눈치챈 건 바로 아내였습니다. 그때도 전 여전히 의료기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홍보 마케팅 방식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그런 흐름에 적응하려 한창 발버둥을 치던 시기였죠. 그래서 그날도 회사 업무에 공부에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왔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온 저를 잡아 끌며 안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심각한 얼굴로 작게 속삭이더군요. 여보, 아무래도 어머니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요즘 좀 깜빡깜빡 하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나 오늘 좀 무서웠어. 마트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러고 갔다 왔는데 글쎄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누군데 남의 집에 이렇게 들어오냐며 막 역정을 내시잖아. 그래서 어머니 왜 이러시느냐 저라고 어머니 며느리 정혜라고 막 붙들고 말씀드렸거든. 한참 뒤에 정신이 드셨는지 다시나 알아보시긴 했는데 나중에 기억이 나셨는지 어머니께서도 많이 충격받으신 것 같았어. 너무 놀라 얼른 옷을 갈아입고 어머니를 배웠는데 어머니께서는 아무렇지 않게 언제 왔느냐며 제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척 인사를 드리고 다시 아내와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치매 초기 증상과 너무나 닮아있더군요. 그렇게 영민하시던 분이 설마 그럴 리가 없다.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부정을 해봤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이런 일로 없는 말을 할 사람도 아닐 뿐더러 저 역시 최근 어머니께서 건망증이 심해지셨다는 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전 다음날 연차를 내고 아내와 함께 어머니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께는 그냥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로 그렇게 말이죠. 물론 혹시 모르니까 간 김에 정말 건강검진도 받으며 치매 검사를 같이 병행했고요. 검사하는데 시간이 몇 시간이나 소요가 되는 바람에 저는 아내와 어머니를 먼저 집으로 보내고 혼자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어머니께 알츠하이머 치매가 온 것 같다고 말이죠. 선생님, 그럼 저희 어머니께서 앞으로 기억을 점점 혼동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건가요? 나중엔 절 못 알아보고 그렇게 되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없나요? 선생님, 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응급구조사 자격증까지 딴 놈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아버지께서도 뇌출혈로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어머니마저 이렇게 되시면 저 못 견딥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안쓰러운 얼굴로 절 보시더니 알츠하이머 치매는 완치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증상이 악화되는 걸 지연하거나 호전하는 것을 목표로 치료가 진행이 된다고 하셨어요. 병의 진행을 늦추고 뇌혈관 질환의 재발이나 악화를 방지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낫는 건 어려울 거라고요. 결과를 듣고 병원을 나오는데 정말이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옆에서 잘 모시고 보살펴드리며 여러 가지 훈련을 병행하면 그래도 괜찮다 말씀은 하셨는데 그저 절망스럽기만 했죠. 결국 한참을 밖에서 방황하다 밤늦게 집에 들어가 아내에게 이야기하는데 어찌나 가슴이 답답하던지 아내 역시 충격이 큰 듯 진단 결과 듣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초기에 아내가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돼서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니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한편 아내에게 미안하고 제 자신이 무기력하고 그 심정을 이루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야 자식이니 저를 낳아 이렇게 키워주신 어머니 병수발을 드는 게 당연하지만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아내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해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혼자신데 동생도 지금 어머니를 모실 형편이 안 되는데 저는 도저히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염치불고하고 아내의 손을 꼭 붙잡으며 어머니를 계속 모시면 안 되겠느냐 먼저 이야기했죠. 당신 많이 힘든 거 알아. 앞으로 어머니 병증이 심해지시면 더 힘들어지겠지. 그런데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퇴근하고 돌아오면 내가 어머니 수발 다 들고 다 모실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계속 모시면 안 될까? 여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어머니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기라도 할 줄 알았어? 내가 전에 말했지. 당신 부모님이지만 이제 내 부모님이기도 하다고. 왜 그런 서운한 말을 해? 어? 일어나. 이게 이럴 일이야? 당신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파서 모셔야 하면 모셔줄 거잖아. 내 부모님, 네 부모님이 어딨어? 저는 아내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하며 아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어머니 말씀이 옳았다는 걸 그때 뼛속 깊이 깨달았죠. 제가 분수에 맞지 않게 좋은 여자랑 결혼했구나 하면서 말이죠. 이후 어머니께서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걸 안 처가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아내는 굴하지 않고 온 정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동생 역시 일이 바쁘지 않을 때마다 올라와 어머니를 뵙고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했고요. 점점 기억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어머니를 옆에서 지켜보며 저와 아내는 매번 울었지만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께서 이제 아이가 되어 가시는 거라고,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종종 여행을 떠나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완치가 어렵다던 병원의 말처럼 어머니의 병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진행되어 갔어요.
어느 날은 저를 잊고 어느 날은 어린아이가 되셨다가 또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으시고 누군가 치매를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라고 했다죠. 눈앞에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소중한 추억과 기억을 잃고 조금씩 지워져가는 모습을 보는 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가끔 제정신으로 돌아와 광호야 하고 불러주실 때면 저는 슬픔과 기쁨으로 온통 범벅이 되어 하루 종일 울기도 많이 울었답니다. 그래, 차라리 이대로 고우신 우리 어머니 천진난만하게 좋았던 대로 돌아가 어린아이처럼 행복하게 살다 그저 그렇게 편히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하늘이 이런 저일 시험이라도 하듯 더 큰 시련이 닥쳐오더군요. 작지만 그래도 탄탄하다 여겼던 제가 다니던 회사에 경영난으로 정리해고 바람이 불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한때 실적도 좋았지만 명예퇴직 리스트에 올라 있었어요. 이미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기라성 같은 후임들에게 밀려 제 자리를 조금씩 잃고 있었거든요. 광고, 홍보, 마케팅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창 일할 때처럼 이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광고하고 홍보하는 건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 되어버렸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이런저런 기획을 많이 하는데 제 나이가 있다 보니 그걸 따라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게 이렇게 빠르게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 참 충격이더군요. 저는 나름대로 명예퇴직 당하지 않기 위해 버텨봤지만 별 의미가 없는 저항이었어요. 결국 저는 그렇게 실직을 하고 퇴직금에 대출까지 받아 작은 치킨집을 차리게 되었죠. 하지만 이 장사라는 게 참 쉽지가 않더군요. 배달 플랫폼 수수료에 배달비에 물가가 오르니 재료비도 오르고 프랜차이즈에 돈도 줘야 하고 돈 나갈 곳만 태산이었죠. 그나마 배달이 좀 있어 처음에 얼마간은 먹고 살았는데 배달비 문제가 뉴스에 뜨기 시작하면서 그마저도 끊겼습니다. 나중엔 주문은 없는데 내야 하는 돈은 그대로니 더는 버틸 수가 없었고요. 결국 그렇게 허망하게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치킨집을 폐업하게 되었어요. 그 사이 아슬아슬한 집안 분위기를 감지라도 하신 건지 어머니의 병증은 갑자기 악화되었고요. 방금 식사를 마치셨는데 밥 굶긴다며 소리를 지르는 어머니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이 들어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한 번은 안방에 몰래 들어오셔서 제 옷과 아내 옷을 모조리 가위로 오리는 바람에 멀쩡한 옷을 죄다 버린 일도 있었죠. 또 하루는 냉장고에 음식이 전부 사라져서 어머니 방에 가보니 그 많은 밥과 반찬들을 이불 속에 쏟아놓고 데워 먹을 거라며 손도 못 대게 하시더군요. 안 돼! 손대지 마! 내 거야! 나 안 주고 니들만 먹으려고 숨겨놓은 거 모를 줄 알아? 이거 나만 먹을 거야. 저리 가, 이 나쁜 놈아. 어머니, 제발 왜 이러세요?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에? 어머니, 저 힘들어요. 저 아들 광호예요. 저 모르시겠어요? 나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야. 너 사기꾼이지? 아유, 경찰 아저씨, 여기 사기꾼이 있어요. 제 실직과 어머니 병수발로 아내도 저도 조금씩 지쳐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생활이 어려우니 아내도 이제 일을 해야 할 판국인데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가 없었죠. 결국 동생이 올라오고 우린 어머니의 일을 의논했습니다. 동생은 자신이 모시겠다고 말했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미 어머니 병증이 깊어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지경이었거든요. 하는 수 없이 전 어머니를 동생이 사는 곳 근처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동생에게 다달이 병원비를 보내주고 동생이 오며 가며 어머니를 돌봐드릴 수 있도록 말이죠. 어머니의 짐을 싸면서 눈물이 어찌나 나오던지 천하 이런 불효자식이 없다며 죄송하다며 몇 번을 중얼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도 아셨던 걸까요? 그날 어머니와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하니 도저히 발이 안 떨어져서 아내와 함께 어머니 옆에 누워서 자려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장롱 아래에서 통장을 하나 꺼내 쥐어주시더군요. 얼굴을 보니 지금 제정신이신지 눈빛이 아주 또렷하신데 다음 순간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에 아내와 전 또다시 대성통곡했답니다. 많이 힘들지 아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말년에 너까지 이리 고생을 시킨 후 이거 네가 가지고 있다가 욕이 나게 쓰거라. 난 괜찮어. 살 날 얼마 안 남은 늙은이보다 너랑 우리 광우 어떻게든 살 궁리를 해야지. 울지 마 이거사.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누.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줄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구나. 광호야, 너도 네 마누라랑 애들 잘 보살피고 네 동생이랑도 응? 형제간에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소원해지면 안 된다. 알지? 미안하다. 미안해. 예미가 미안해. 통장 안에는 그간 제가 드린 용돈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놀러 가고 싶은 곳 가시라 드린 건데 정말 동전 한 푼 쓰시지 않으셨더라고요. 밤새도록 주무시는 어머니 곁을 내내 지키며 정말이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아파서 죄송스러워서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삼아 신겨드려도 모자랄 판에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먹고 살기 위해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명절이며 휴일 주말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뵈었지만 늘 가슴 한구석에 죄책감을 끌어안고 그렇게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는 식당에서 그리고 저는 배달에 물류센터 일을 병행하면서 그렇게 말이죠. 이 나이 먹고 힘쓰는 일을 하자니 매일매일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었지만 그래도 저흰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시 취업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을 했죠. 제 천사 같은 아내가 불만이나 투정 하나 부리지 않고 함께 해주니 그래도 마음 한켠이 든든했습니다. 아이들은 집안 사정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주눅들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줘서 어찌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좋은 일만 있던 건 아니라 나이 먹고 이런 일 한다며 모진 소리, 몹쓸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배달 갔다가 애엄마가 애한테 저를 가리키며 못된 말을 하는데 그땐 정말이지 죽고 싶었죠. 너 저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 숙제 안 하면 저 아저씨 같은 일하면서 사는 거야. 얼른 들어가서 숙제해. 정말이지 그땐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그래도 두 아들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고 남 부끄러운 일은 해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제 나이가 5살만 더 어렸더라면 한 소리 했을 텐데 나이가 있으니 어디 가서 괜히 큰일 만드는 게 참 그래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래, 배달일 하다 보면 피곤하고 지쳐서 남들 보기 안 되어 보일 수도 있겠지. 그래도 지금 비록 이렇게 살아도 언젠가 다시 또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거다 하며 열심히 버텼죠.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하늘도 알아준 걸까요?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는 제게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마치 운명 같은 날이기도 했죠. 그날은 마음이 참 힘든 날이었어요. 나이 들어 이런 일이나 한다며 얕잡히는 바람에 또 온갖 모진 소리를 들었던 날이었죠. 평소라면 가족들 생각하며 버텼을 텐데 그날은 왜 그렇게 힘이 들던지 어머니 아버지가 자꾸만 생각나 어머니도 뵙고 아버지 산소에 가서 펑펑 울고 싶어 계획에도 없던 광주행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머니의 요양병원도 아버지의 묘소도 광주 화순에 있어 그냥 모처럼 두 분을 뵙고 올 유량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기차에 타서 피곤함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잠결에 갑자기 기차 안이 소란스럽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뭔가 싶어 화들짝 잠에서 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기차 복도 한 구석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다리 사이로 한눈에 보기에도 웬 허름한 남자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죠. 응급 상황입니다. 혹시 여기 승객분들 중 의료진 계신가요? 혹시 의사 선생님이나 의료 쪽에 종사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저는 마치 누가 등을 떠밀기라도 한 것처럼 서둘러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아니지만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다고 말하고 남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폈죠. 남자는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척 보기에도 몹시 위중했습니다.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승무원들에게 의료진이 있는지 빨리 방송으로 수배하라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구조대를 불러야 한다고 말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이 심폐소생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빠르게 세게 압박하는 건데 상황이 정말 급박했어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옷이 축축해질 정도였죠. 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고 무엇보다 자꾸만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가슴 압박을 10초 이상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필사적으로 했죠. 다행히 저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남잔 잠시 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아직 상태가 안 좋아 결국 다음 역에서 내려 병원에 이송되어 갔지만 정말이지 천만다행이었죠. 남잔 이송되기 직전에야 정신이 좀 명확히 돌아왔는지 제게 몇 번이고 감사하다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붙잡고 제발 연락처라도 달라며 간절히 부탁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병원 가셔서 치료 잘 받으시고 회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눌한 말투로 살해하고 싶다고 웅얼거리는 남자에게 괜찮다 말하고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대로는 못 간다며 자꾸만 비틀비틀 몸을 일으키며 이송을 거부해 상황이 퍽 난감해졌죠. 하는 수 없이 마침 주머니에 있던 폐업한 치킨집 명함을 손에 쥐어드리고 저는 자리를 떴습니다. 다시 기차에 올라타 어머니 아버지를 뵈러 가는데 그때 기분은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뿌듯하고 보람차고 아무튼 기분이 참 좋더군요. 어찌 보면 참 별것 아닌 감사하다는 그 말 한마디에 공부하길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일 저 일 전전하며 들었던 모욕과 멸시가 그 말 한마디에 전부 사르르 녹아 없어지는 기분이었죠.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인정받은 느낌도 들었고요. 그렇게 전 처음 기차에 올라탈 때와는 다른 기분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뵈었습니다. 아버지 묘 앞에서 술도 한 잔 올려드리고 기차에서 있었던 일을 어린아이처럼 늘어놓기도 했죠. 다행히 오랜만에 뵙는 어머니께서도 여전히 건강하시고 기분이 좋아 보이셔서 더 행복했습니다. 비록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확실하게 변한 것 같았어요. 더 열심히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제 느낌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었는지 며칠 뒤 정말이지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화순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뵙고 서울로 올라가고 얼마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온 겁니다. 처음에 모르는 번호를 안 받았는데 글쎄 자신이 제가 그날 기차에서 구했던 그 남자라며 혹시 만나줄 수 없겠느냐고 하더군요. 선생님, 정광호 선생님 맞으신가요? 그날은 제가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식사라도 함께 대접할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괜찮다, 마땅히 제 할 도리를 했다며 몇 번이고 거절했는데 남자 나란 것 없이 계속 부탁해왔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요. 어찌나 간곡하게 말하는지 결국 전 남자의 부탁을 승낙했고 그렇게 자리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남자가 와달란 곳으로 갔더니 꽤나 비싼 한정식 집이더군요. 제가 회사에 다닐 때도 발들일 생각도 하지 못했을 그런 고급 음식점이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약속 장소를 헷갈렸나 싶어 몇 번이고 주소를 확인했는데 약속 장소가 맞았습니다. 분명 그때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비싼 곳에서 보자고 했을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어떤 남자가 제게 달려와 손을 잡고 끌어당기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 자리에서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은혜를 갚고 싶다지만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는 분께 이런 비싼 밥을 얻어먹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고 정 선생님 와주셨군요. 여기입니다. 여기. 예? 저 혹시 사람을 잘못 보신 게 아니신지. 제가 그날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저 맞습니다 정 선생님.
그때 기차에서 목숨을 구해주셨던 그때 그 사람입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그렇게 남자의 손에 이끌려 한정식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마련된 방에 자리를 잡고 앉아 식사를 하는데 남잔 그날 제가 봤던 모습과는 정말이지 사뭇 달라 보였어요. 그날은 다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어 사람들도 다들 도끼를 꺼리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고급스러운 정장에 비싸 보이는 시계를 차고 있어 위화감이 들 지경이었죠. 제가 몰라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사람 사는 이야기로, 사람 사는 이야기가 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점점 옮겨갔죠.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김정한이라고 소개하며 그냥 작게 제조사를 하나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는데 이분도 참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사셨더군요. 남자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라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경기도로 상경해서 공장에서 기술을 배웠는데 정말 가진 것 하나 없어서 안 해본 일이 없다 자부할 만큼 여기저기 일을 했다면서요. 그리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 지금의 회사를 차렸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았답니다. 고졸이라고 무시하고 네 주제에 무슨 사업이냐 막말도 많이 들었다면서요. 전 사실 아무도 믿지 않는답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시계 차고 다니면 세상이 참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는데 옷차림 그거 하나 달라졌다고 완전히 세상이 또 바뀌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가짜가 많아요. 진짜 좋은 사람들은 그런 걸 가리지 않고 친절을 베풀고 항상 정의롭게 행동하는 법인데 그래서 옥석을 가리기가 더 힘들죠. 남잔 그래서 늘 허름하게 입고 다니고 평소에도 자신의 위치나 부를 결코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돈 앞에서 그 명예욕이나 무력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게 바뀌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요. 남자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실직하고 겪었던 일들이 떠올라 참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 나이 먹고 번듯한 직장도 없이 일용직을 전전한다며 무시하던 사람들이 떠올랐죠. 저는 남자에게 다 이해한다며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풀어놓았습니다. 남잔 분노하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며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요. 저라고 이 나이에 일용직 전전하며 살고 싶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는 건데 사람들이 참 냉혹하더라고요. 배달간 집에서 애엄마가 애한테 숙제 안 하면 너도 저 아저씨처럼 된다 했을 땐 정말이지 다 놓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저만 보고 사는 아내와 아들들이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가족들에게 미안해요. 가장이라는 사람이 회사는 실직하고 치킨집은 망하고 제가 정말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열심히 사셨어요. 그저 운이 없어 결과가 못 따라왔을 뿐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 선생님께서는 존경을 받았으면 받았지 부끄러워하실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쓰러졌을 때도 망설이지 않고 다가와 제 목숨을 구해주셨잖아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 누가 다 늙고 지저분한 노인을 구하려고 그렇게 선뜻 나서겠습니까? 아마 아내분도 그리고 아드님들도 모두 그런 선생님을 존경할 겁니다. 남잔 제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곤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해달라며 놀라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선생님, 전 좋은 일을 했으면 꼭 보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고 배울 수 있으니까요. 이런 말씀드리기 참 부끄럽지만 제가 선생님께 제 목숨 구해주시는 애를 꼭 갖고 싶은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지금 당장은 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선생님의 선의에 값어치를 매기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생명의 값을 어떻게 매기겠습니까? 그저 선생님께 필요한 것을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 꼭 해드리고 싶어 그럽니다. 남잔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보답으로 1억이란 보상금을 주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정말이지 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이 쉬워 1억이지 지금 저와 제 가족에게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에겐
너무나 큰 돈이었으니까요.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자신을 은혜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달라며 눈물로 저를 붙잡았고요. 그렇게 몇 번의 실랑이가 오가는 중에도 남잔 도저히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고 저 역시 도저히 사양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죠. 사양하면서도 그 돈을 정말 받아도 되나 망설였는데 그걸로 이제 많은 상황들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니 눈물부터 나더군요. 정말이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걸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는데 제가 은인이라고 하셨지만 사장님이야말로 제 은인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은 다음날 입금됐는데 사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그놈의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괴로움과 고통이 이렇게 단숨에 씻겨 내려가니 마치 다시 태어난 것만 같은 그런 기분마저 들었죠. 아내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사장님과 사장님 가족분들을 집으로 초대했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대접하며 감사하다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남편이 한 일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전 사장님께서 하신 일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감사드려요. 사장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살았어요.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차린 건 없지만 건강에 좋은 것들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정성을 쏟아 만들었어요. 많이 드시고 모쪼록 건강하세요. 그리고 저희 남편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늦도록 이어진 식사 자리는 술자리로 이어졌고 대화가 끊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가족분들도 돈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날 조그만 대처가 늦었더라면 어찌 되었을지 아찔하다고 하시며 제게 거듭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엔 제 아들놈이 서로 감사한 일이니 그럼 비긴 걸로 하자고 해서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는데 정말이지 그렇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이후 사장님과 전 종종 연락을 하며 형님 아우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주 가족들끼리 만나 식사도 하고 왕래하면서 우애를 다지게 되었죠. 동생은 있어도 형님은 없어서 기분이 참 묘했는데 형님은 그 뒤부터 제게 친구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어요. 덕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처음으로 마음이 참 든든해졌습니다. 형님은 그만큼 제게 많은 의지가 되어주셨고 산처럼 든든하게 저를 지켜봐 주셨어요. 제가 직장을 구해보려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다닐 땐 선뜻 길을 제시해 주시기까지 하셨죠. 동생, 그러고 보니 의료기기 회사에서 홍보 마케팅 일을 했다고 했지? 우리 회사도 이제 슬슬 궤도에 올라서 제대로 된 홍보 마케팅 팀이 필요한데 혹시 동생이 맡아줄 수 있을까? 요즘 참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 그래도 동생이 그쪽에서 꽤 오래 일했다고 했으니 이쪽도 조금만 배우면 금방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저는 형님의 제안을 감사하게 받아들여 형님 회사의 홍보 마케팅 부서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이전에 일했던 회사에서의 경력을 모두 인정받아 더 좋은 조건 직급으로 계약하게 되었죠. 정말이지 제 입사가 결정되었을 때 아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이런 좋은 날이 올 줄 알았다며 그간 고생했다며 제 손을 꼭 붙들고 우는데 그날 둘이 눈이 아주 퉁퉁 붓도록 울었죠.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난 당신 꼭 해낼 거라고 믿었어. 거봐, 열심히 살면 이렇게 좋은 날이 오잖아. 아버님께서도 당신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계실 거야. 너무 고생했어, 여보. 정말 열심히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놀라운 일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형님이 주말에 낚시를 가자고 하시는 걸 어머니를 뵈러 가야 해서 어쩔 수 없이 거절했는데 경기도권에 있는 더 좋은 요양병원을 소개해 주시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전에 계시던 곳보다 훨씬 시설도 잘 되어 있는 고급 요양병원이었는데 형님께서 이미 모든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그곳이 더 안정이 되셨는지 가끔 찾아뵐 때마다
편안해 보이시더라고요. 요즘은 병원에 찾아뵐 때마다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곧 병이 나아서 이젠 저나 동생 그리고 아내를 알아보시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랍니다. 동생은 처음에는 환경이 바뀌면 어머니께서 적응이 힘드실 수도 있다며 반대했는데 한번 올라와 보고는 잘 옮긴 것 같다며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사실 아내는 이제 사정이 괜찮아졌으니 어머니를 다시 모시자고 했지만 형님 소개로 찾아간 전문 병원에서 많이 안정되셨고 전문 의료진의 케어가 필요한 시점이라 해서 당분간은 더 병원에 계실 듯합니다. 병세가 좀 더 좋아지시고 안정이 되시면 그땐 어머니께서도 편히 지내실 수 있는 집을 구해 다시 모셔오기로 했죠.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일이었는데 이런 기적이 제게 찾아오다니 그간의 제 모든 고생이 씻겨져 내려가는 듯합니다. 지금은 회사에선 대표님 그리고 밖에선 형님으로 모시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대표님과 직원이지만 주말이면 함께 낚시도 하고 우애도 다지고 있죠. 한참 직장도 못 찾고 고생할 땐 사는 게 지옥 같았는데 지금 이렇게 다 지나고 보니 행복이란 게 특별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고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 뉴스에서는 여러 사건들로 말들이 참 많은데 결국 본질은 다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달린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하인에게 베푼 선의가 제게 복으로 돌아온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선의도 복으로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모쪼록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